이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당원들, 우리 후보자들이 피눈물 흘리고 그걸 지도부는 정말 알고 있는 겁니까? 그걸 정말 무겁게 느끼고 있어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응? 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의 이수봉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한 그 이유가 바로 양당 기득권 그런 방송을 좀 넘어서서 제3정치 영역을 좀 더 넓힌다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 원칙이 주로 양당의 기득권의 위선이나 또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3의 정당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제가 인천에 그 지역위원장으로 또 있기도 해서 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동지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제 아픈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를 보면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제3의 정치 영역이 바로 잡혀져야 또 그대 양당에 대한 비판도 또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좌파니 우파니 그리고 뭐 민주당이니 자한당이니 이런 그대 양당의 그 행태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파들 지금 이게 그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사실 별로 이렇게 언급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벌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될 그런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이 민주당의 그 어떤 헛발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뭐 예를 들자면 그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요즘 이제 친일파 청산이라는 그 아젠다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우선 이 문제는 하나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조국 교수가 그때 교수였죠. 이것은 전문가의 솜씨다. 이렇게 SNS에 이제 글을 올려서 마치 국민의당 내부에 엄청난 그 비리나 검은 세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에게 안철수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수석은 사과하는 대신에 반일 투쟁을 선동을 했죠. 저는 반일 투쟁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위한 반일 투쟁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반일 투쟁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삼성이나 대재벌들에게 팍팍 지원을 해줘서 뭐 공해 공장도 마구 허가해주고, 왜냐하면 그 애칭가스 하려면 또 그 공해시설 이런 걸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기초설비 경비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막 지원을 해주는 지금 명분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 재벌들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어떤 분위기, 사회적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이걸 또 사회에서 눈 감아주는 뭐 이런 결과, 그러니까 반일 투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명분 속에 이런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점들이 오히려 다 이렇게 말하자면 감춰진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히 신중하고 또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처신이 필요한 것이지 무슨 선동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그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보면 한국 정치에서 그 어려운 여건에서 제3당의 정치 실험 국민의당이 막 이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그 국민의당에 바로 비수를 꽂았던, 이게 전문가 실력에다 이렇게 엉터리 선동을 했던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반일 선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정말 조국 수석의 그런 태도가 같은 그런 동일한 맥락의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태도를 청와대에서 비유하고 조장하고 있다면 제 생각에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한일 무역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도 없고, 동북아 전체 경제 체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도 없고, 또 대기업과 상생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한국 노동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차피 경제는 폭만하고 국민은 민주당을 심판하자는 걸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럴 때일수록 제3의 정치 세력들이 확실한 대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부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바른미래당은 이런 식이면 더 이상 같이 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결합이었습니다. 거의. 자, 성찰적 진보는 중도 세력과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세력이 뭉쳤어요. 이게 사실 무리한 결합이었죠. 그야말로 어떤 이 표 선거 공학적인 이런 결합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냉정히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여전히 보수를 개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자한당으로 가서 해야 됩니다. 진보를 개혁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가서 해야죠. 그런데 이 두 노선이 합쳤으면 당연히 어떤 기계적 결합으로는 그 당의 승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단일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했어야죠. 근데 지방선거 다가오니까 그런 노력도 못하고 지방선거를 했죠. 아시다시피 지도부 서로 싸우다가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그런 어떤 그 공천 갈등,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식당도 그 집에 주인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싸우고 있으면 그 집에 갈 마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철수 대표는 독일에 가서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고, 유승민 대표도 그때 배교 정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당에서 손학규 대표를 수습하라고 사실은 어떤 당에서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표로 나갔다 저는 물론 떨어졌지만,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떤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이걸 우리가 잘 같이 이렇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죠. 보궐선거 그거 그 하나 끝났다고 바로 책임론 제기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꼬인 겁니다. 이게 수순이 잘못된 거죠. 바른미래당의 진정한 원인이 손학규 대표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아시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창당 이후부터 왜 이렇게 당 지지도가 계속 이렇게 안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토론이 있고, 그래서 대안을 모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밟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어떤 지도부 문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그런 것도 없이 대표부터 갈아치자고 완전히 당을 엉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책임을 물어도 과정과 절차가 있는 법인데 그냥 흔든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당이 분열과 혼란에 빠져버리고, 이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입니다. 이게 당에 이제 합리적 토론은 없어지고 그냥 전부 이렇게 서로 힘자랑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힘자랑도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더만. 혁신위원회라는 것도 그 연장선 밖으로 지금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대 30대로 뭐 구성한다? 애초에 그런 구상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구성원들을 어떻게 단결시켜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개파들이 뭐 뒤에서 혁신위원 일부 위원을 조정했니 아니 뭐 이런 의혹이나 만들어 버렸고, 이게 무슨 이런 막장 드라마입니까? 우리 당원들은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다 때리쳐라. 이제 그만해라.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이거 안 보이고 안 들립니까? 당 지도부는. 그리고 이런 사태로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말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런 와중에서 지역에서 생고생하는 위원장들 보기 창피하지 않습니까? 죄스럽지 않아요?
이럴 거면요, 합의 이혼 해야 됩니다. 보수를 개혁하겠다는 분들은, 또 바른미래당을 그냥 지키겠다는 분들은 서로 합의를 하십시오. 합의를 해서 그냥 원수대로 나누고, 돈 나누고 해서 그냥 따로따로 가십시오. 그게 훨씬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정말 무리였지만 어쨌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중한 자식을 그렇게 쉽게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3 정치 세력의 희망을 살려야 되고, 그러려면 각자 주장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개혁 보수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진보 개혁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살리되 같이 모였으니까 같이 공통되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공통의 우리 당의 가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지금까지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회심한 우리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들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원내 지역위원장 당원들은 뭡니까 이게? 이 배신감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제가 정말 그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안에서 싸우는 거요, 밖에다 대고 자랑질 하지 마십시오. 그게 뭐 잘하는 겁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할 때 더 이상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마시오. 그거 다 해당 행위입니다. 그냥 비공개로 안에서 그냥 치고받고 하세요. 그래서 해결하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면 합의원을 하시든지, 그러면 당원들이 한쪽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보수개혁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건 제 역할은 아닙니다. 저는 어렵더라도 끝까지 제3의 정치 운동을 저는 할 겁니다. 사람들 또 안철수 대표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만 이용해 먹으십시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권에 나와서 정말 많은 고생했고 많은 역할을 한 겁니다. 박근혜 탄핵, 안철수 의원 없었으면 됐을 것 같습니까? 민주당 집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정치권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고 제3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씨앗을 지금 뿌려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로 지금 뭐 이렇게 그 정체에서 물러나 있지만 앞으로 자기 역량을 키운 것에 따라서 그 한국 정치에 기여할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부 측근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을 자꾸 자기 입지 강화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가 만일 무슨 뭐 보수 뭐 연합 이런 쪽으로 안철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라면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자신의 뭐 확신 또는 철학이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기 철학이 있으면 그건 존중해 줘야죠. 물론 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리고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니까요. 저는 안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손학규 대표나 또는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같은 분들은 우리 당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왜 서로 뻔히 보이는 그런 파멸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이게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그런 길을 가려는 대장들을 막아야죠. 원래 그래서 제2인자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정치에서 2인자는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1인자의 방패막이가 돼야 됩니다. 2인자는. 2인자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적대적 표적이 됩니다. 모든 화살이 그 2인자에 와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인자는 자기가 방패돼서 그 1인자를 막아줘야 돼요.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냥 밖에서만 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엄청 쏘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1인자도 2인자를 저격합니다. 그게 정치 권력의 승리예요. 김종필도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래서 견제당하고 당했지 않습니까? 김재규도 그래서 뭐 불행한 사태가 생겼고, 동서편 주은래도 모택당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래서 2인자는 1인자보다 사실은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야 됩니다.
밖에 화살도 막아야 되지만 안에 화살도 견뎌내야 되고 그러면서 성공적인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역사에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임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것을 그런데 역사 성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은 훌륭한 이인자들이 있었을 때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3의 정치 그리고 바른미래당에는 그 뛰어난 이런 이인자가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 뭐 다 숨이 있겠죠. 어쨌든 그 제3의 정치를 성공시키고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그 이인자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마지막까지 합의 이혼하는 것으로 유도하기보다는 그게 더 서로에게 남는 걸 겁니다. 제가 이게 뭐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을 살릴 방향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모든 당권 경쟁을 중단하십시오. 중단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 노선 확립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재구성해 보십시오.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나이 제한 뭐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리고 우선 당 노선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을 하되 소수안과 다수안을 만들고 그 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붙여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 위로금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서로에 대한 매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당 지도부 문제는 노선에 따라서 새롭게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권 문제는 서로 힘겨루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모두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해결의 기회가 나옵니다. 힘들게 만든 그 바른미래당에 지금까지 이 당을 지켜주고 또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혜를 모아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개싸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